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자연의 구성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지각 같은 경우는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는 단위체가 규소와 산소의 사면체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했네요. 반면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죠?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와서 생명체 내에 있는 물질들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보도록 할 거고 저번에 탄수화물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이에요, 뭐 단백질이에요, 핵산이에요, 지질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단백질과 핵산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외울 내용이 폭탄처럼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등산한다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등산한다 생각하시고 좀 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물론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전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쯤에 탄소화합물의 단위체를 알아봤었거든요. 이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는 덩치가 되게 큰 애예요. 덩어리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를 쪼개면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이라는 표현을 썼었네요.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의 단백질을 형성하게 될 텐데 이 아미노산의 개수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그쵸,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몇 개 정도가 되냐면 약 20여 종이 존재한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아미노산의 개수는 20개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1번부터 20번까지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는 항상 1번부터 20번까지가 1, 2, 3, 4, 5, 6, 7, 8, 9, 10, 19, 20 이렇게 차례대로만 결합을 할까요? 그쵸? 그건 아니에요.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뭐 2개만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0개가 모두 다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20, 19, 18, 17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아미노산의 순서나 배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 아미노산의 개수는 20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개수는 1개다?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개수는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아미노산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단백질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구나. 그거 한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 형성. 자, 뭔가 당연한 소리인 것 같기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거든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몇 개가 어떤 배열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 결합함에 따라서 단백질이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데 그럼 도대체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느냐? 아미노산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제가 그냥 동그랗게 그렸어요.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연결된 단백질을 형성했다라고 칠게요.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이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아미노산의 결합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펩타이드 결합하면 단백질이 생성되는구나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탄수화물의 단위체를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포도당이 합쳐지는 경우는 펩타이드 결합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미노산일 때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구나. 이거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뭐가 하나 나온다고 했었냐면 그쵸, 물이 하나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때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도 역시 이렇게 딱 2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여러 개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는 펩타이드 결합이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여기에서 한 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서도 한 번,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서도 하나, 둘, 셋, 네 번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펩타이드 결합이 몇 번 일어났는지 아실 수가 있겠고, 이때 펩타이드 결합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났다. 뭐 쉽게 우리는 10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번 일어났을 때 우리는 여러 번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폴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번 일어났다면 폴리펩타이드 결합 또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달달달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결합한 것을 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 언어를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아미노산을 제가 두루뭉실하게 동글동글하게 그리면서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실제로는 어떠한 물질들이 결합돼서 만들었는지 아미노산의 풀 구조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제대로 된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질소가 있고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아미노산을 두 개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미노산이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한 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아미노산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N은 질소고요. H는 수소고요. C는 탄소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산소와 수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시는데요. 뭐가 있냐면 R1, R2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미노산 1번이다, 아미노산 2번이다.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라는 뜻이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아미노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결합을 할 거라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싹을 지었다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이 사이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 문제집에 보시면 이 아미노산의 그림을 보고 이 앞부분을 뭐 아미노기라고 해요. 이 뒷부분을 카복실기라고 해요.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뭐 거기까지는 그냥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아미노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만나는 부분이야.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왼쪽 아미노산에 있는 맨 끝부분과 제일 오른쪽 부분과 오른쪽 이 두 번째 아미노산에 있는 왼쪽 부분이 만나는 거예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만나요. 이때 누구와 누가 만나냐면 첫 번째 아미노산에 있는 OH라는 아이와 두 번째 아미노산에 있는 H라는 아이가 만납니다. 얘네 두 개가 만나면 수소가 몇 개 돼요? 그쵸? 수소 두 개 되거든요. 산소 몇 개 있어요? 한 개입니다. H2O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H2O를 뭐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단위체들이 결합을 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형성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물이 하나씩 형성된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펼쳐서 그렸던 거고요.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면 요 가운데 부분에서 만나면서 물이 하나씩 형성이 되는구나. 요 모습 보시고 이때 이 물이 형성되는 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이 탈출했다. 그래서 탈수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축소하면서 합쳐진다. 그래서 축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지는 반응 자체는 펩타이드 결합인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마다 물이 하나씩 형성돼서 이 물이 하나씩 형성되는 과정을 탈수축합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과 탈수축합을 헷갈려 하시는데 딱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이 도대체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어디에 제일 많냐면 근육에 제일 많대요. 근육. 그죠? 우리 몸의 뼈 주변마다 이렇게 몸을 탄탄하게 이루고 있는 거, 즉 근육 때문인데요. 이 근육은 모두 다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근육뿐만 아니라 뭐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냐면 효소라고 하는 것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 효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배우도록 할 텐데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화학 반응들을 잘 일어나도록 돕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효소입니다. 이때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촉매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효소를 우리는 생체촉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다음에 배울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소뿐만 아니라 또
단백질로 되어 있냐면 호르몬도 역시 단백질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대요. 물론 다른 성분들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기본 주성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 항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병원체가 들어오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체거든요. 근데 이러한 뭐 역할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어쨌든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구나,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냐면 우리 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 얘도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정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구석구석에 단백질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없으면 사람을 만들 수 없겠구나, 생명체가 구성될 수 없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핵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핵산이라고 하는 건 RNA와 DNA를 합쳐서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DNA와 RNA는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쉽게 유전자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시간 말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DNA와 RNA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와 관련 있는 게 바로 핵산 맞는데, 이때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유전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산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이 있고 RNA라고 하는 유전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DNA와 RNA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유전물질의 일종들입니다. 근데 이때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유전물질 속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유전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유전 정보는 도대체 어떤 유전 정보냐는 거지.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줄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유전자대로 우리 몸을 형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대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는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일 많이 필요한 물질이 뭐예요? 그죠?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단백질이 있어야만 우리 몸 전체를 구석구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유전 물질은 뭘 만들기 위한 유전 물질,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DNA와 RNA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형성을 하고 나면 뭐 머리는 어떻게 나와요? 뭐 눈의 모양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단백질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산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이고 최종적으로는 유전자를 형성하게 되겠구나,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서 이 핵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부터 알아볼 거냐면 단위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핵산의 단위체 이제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했던 것처럼 핵산의 단위체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7글자예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도 역시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단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만으로 유전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만들 텐데요. 이때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 개를 의미하는 영어, 그죠? 폴리를 붙여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그런 식으로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것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물질은요, 첫 번째 인산이에요. 인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주기율표에 피 있잖아요. 피. 그저 그걸 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산은 산소의 산자야. 인과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물에 녹아있는 그런 물질 우리가 인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인과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걔네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 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여기서 당은 포도 당 할 때 그 당자랑 똑같은 당자인데요. 오로지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당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탄소 5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물질이 있냐면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요때 이 염기가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염기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인산, 당, 염기가 각각 몇 개씩 결합되어 있는 거냐면 인산 1개, 당 1개, 염기 1개, 얘네가 모두 다 1대 1대 1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인산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요. 당은 오각형을 많이 그려요. 그 다음에 염기는 네모 모양을 많이 그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세 개가 모두 다 다른 도형, 서로 다른 세 개가 한 개씩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대체로 동그라미, 오각형, 네모 얘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묶어서 속에는 글씨 없이 나오면 아, 이것은 뉴클레오타이드의 그림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뉴뉴뉴가 연결이 되면 얘가 DNA를 만들기도 하고요. 역시 또 뉴클레오타이드 얘네가 쭉쭉쭉쭉 연결이 되면 얘가 RNA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DNA를 만들고 어떠한 경우에 RNA를 만드느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인과 산소가 만나서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거든요.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당 같은 경우는 DNA일 때의 당과 RNA일 때의 당이 달라요. 왜냐면 탄소 5개가 결합을 할 때 얘네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어떤 탄소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당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DNA와 RNA를 구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염기도 DNA의 염기가 존재하고 RNA의 염기가 존재해요. 최종적으로는 이 염기라고 하는 애가 유전자를 결정짓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염기 살리시면서 잘 기억하시면서 RNA와 DNA를 구별하는 방법 가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은 DNA와 RNA의 구별 방법입니다. 특징들이에요. 이렇게 표로써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등산한다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자, 이거 등산인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직 넘어가진 않았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 DNA와 RNA에서는 첫 번째로 뭐가 다르다고 했었냐면 인산, 당, 염기라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인산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했고요. 뭐가 변한다고 했냐면 당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DNA를 형성할 때의 당과 RNA를 형성할 때의 당이 각각 뭔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DNA 같은 경우에 당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러요. 반면 RNA의 당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보스라고 부릅니다. 뭐 리보오스라고 써있는 문제집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영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자, 어쨌든 RNA는 R로 시작하니까 리보스고 DNA는 T로 시작하니까 디옥시리보스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한데요. 어쨌든 DNA인지 RNA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뭐 예를 들어 뉴클레오타이드 그림이 띵 나오고 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사용된 당은 디옥시리보스이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면 아, 이것은 DNA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된다고요. 뭐 이때 사용된 당이 리보스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 이것은 RNA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다르다고 했었냐면 염기의 종류도 다르다고 했어요. 염기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유전자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이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염기 같은 경우는 DNA도 4개가 존재하고요. RNA도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염기의 4개를 각각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DNA의 첫 번째 염기는 뭐냐면 A라고 쓰고 아데닌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라고 쓰고 사이토신이라고 읽습니다. 세 번째는 G라고 쓰고 구아닌이고 네 번째는 T라고 쓰고 타이민이라고 읽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이름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어쨌든 DNA의 염기는 A, G, C, T이다. 요거 이 알파벳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RNA 같은 경우도 역시 염기가 4개가 존재하는데 A 똑같이 존재해요. C 또 똑같습니다. G 또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요. DNA는 타이민이 있었지만 RNA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U라고 쓰고 유라실이라고 읽어요. 유라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NA와 RNA는 뭔가 좀 짝이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느낌적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A는 A끼리, C는 C끼리, G는 G끼리 DNA에서의 T 대신에 RNA에서는 뭘로 바뀌었냐면 아, 유라실로 바뀌었구나. 요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염기의 4종류 DNA 거, RNA 거 각각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의 모양이 달라요. 구조.
DNA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두 가닥이 꼬여 있어요. 일단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이라고 부르고요. 꼬여 있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R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한 줄이라 그래서 단일, 그 다음에 그냥 쭉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단일 가닥 구조, 단일 사슬 구조, 뭐 둘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때 이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느냐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중가닥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D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뉴뉴뉴 연결이 된 거고 RNA도 역시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뉴뉴뉴뉴 뉴뉴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가닥에도 뉴뉴뉴뉴 뉴뉴뉴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위아래로 쭉 연결된 모습이에요. RNA도 마찬가지로 뉴뉴뉴뉴뉴뉴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나열이 되면 DNA를 형성하거나 RNA를 형성할 수 있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줄짜리가 나오면 이것은 DNA구나, 한 줄짜리가 나오면 RNA구나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NA와 RNA가 그냥 DNA만 있으면 됐지 뭘 굳이 RNA까지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열받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DNA와 RNA 같은 경우는 각각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DNA든지 RNA든지 간에 둘 다 뭘 가지고 있을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산이라고 하는 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DNA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RNA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DNA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의 원본입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아이예요. 반면 RNA 같은 경우는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돌아다니는 아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RNA와 DNA는 어디 있냐면 지금 제가 그리는 건 이제 세포를 그냥 대충 그린 거거든요. 이 세포 속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좀 그리기가 애매한데.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죠? 자, 세포 속에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존재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것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었냐면 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핵이 뚫려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콩이라고 부르거든. 어쨌든 DNA도 RNA도 둘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애초에 이 DNA도 핵 속에 들어있고 RNA도 핵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DNA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원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본인 DNA가 핵 밖으로 나가서 이 구멍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를 싸 돌아다니다가 어디 한 군데가 상했다고 쳐봐요. 어디 한 군데가 잘렸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좀 나쁜 단어를 쓰긴 했었는데 어쨌든 안 좋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본인 DNA 같은 경우는 절대 핵 밖을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DNA가 가지고 있는 그 원본 유전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RNA에게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RNA가 그 정보를 받아서 이 구멍을 통해서 쇽 하고 나간 다음에 이 세포 속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유전 정보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죠? DNA 같은 경우는 원본이기 때문에 절대 핵 속을 나가면 안 되고 이때 RNA가 DNA 걸 복사를 해다가 돌아다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RNA는 전달하는 역할이구나. 이렇게 역할 차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네가 역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존재하는 장소가 달라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DNA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 꼭 핵 속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RNA 같은 경우는 핵 속에서 DNA의 정보를 받아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세포의 요 나머지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세포질을 돌아다니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DNA와 RNA를 구별하는 방법 총 5가지의 특징 알아봤었거든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DNA와 RNA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꼭대기를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뭐라고 써있냐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뒷단원에 생명 시스템 단원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미리 땡겨다가 할게요. 왜냐면 DNA와 RNA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 이 DNA와 RNA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 가장 좋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땡겨다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DNA는 핵 밖을 못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DNA 걸 RNA가 복사를 해갈 거거든요. 이 DNA에서 RNA로 정보를 주는 그 과정을 알아보는 걸 우리가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DNA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DNA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중가닥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중가닥을 지금 세로로 그렸는데 얘를 이렇게 옆으로 그려볼게요. 근데 이걸 다 그리면 좀 복잡하니까 일부만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DNA는 이중가닥이니까 이렇게 두 줄로 그릴게요. 이중가닥이어서 두 줄입니다. 근데 이 가닥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했냐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뉴뉴뉴뉴뉴뉴 그렇게 붙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그릴게요. 뉴뉴뉴뉴뉴뉴뉴뉴. 그리고 아래 가닥도 똑같이 뉴뉴뉴뉴뉴뉴뉴뉴. 자, 이때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리실 땐 항상 마주 보고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인산, 당, 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인산 같은 경우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당 같은 경우 디옥시리보스로 정해져 있어요. DNA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에다 뭐만 표시를 할 거냐면 염기만 표시를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물 언어로 가시면 인산과 당은 연결해서 이 일자를 만들고 이 결합 형태상 얘가 의미하는 건 염기예요 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는 통과니까 거기까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에다 염기만 표시를 하는데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4개는 뭐가 있었냐면 A, G, C, T가 있었잖아요. 걔네를 제 맘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A, C, T, T, G, C, T, A, C. 그냥 제 맘대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이 DNA의 위쪽에 있는 가닥에는 염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해줄 수 있냐면 DNA의 이 두 번째 가닥, 이 아래 가닥 있잖아요. 이 아래 가닥의 염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DNA의 두 개의 가닥은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마치 퍼즐에 조각을 끼워 넣듯이 서로 딱딱 끼워 들어 맞아야 돼요. 왜냐면 이 염기들은 키가 큰 것이 있고 키가 작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뾰족한 것이 있고 패여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모양에 따라서 마치 맞물리듯이 퍼즐 맞추듯이 딱딱 끼워 맞춰야 되는 거지. 이때 꼭 짝꿍이 되어야만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A, 아데닌은 반드시 누구와 짝꿍을 해야 되냐면 타이민과만 짝꿍이 가능합니다. 사이토신은 누구와만 짝꿍을 할 수 있냐면 구아닌과만 짝꿍을 할 수 있어요. 이때 A와 T가 결합을 하고 C가 G와 결합할 수 있는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상보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DNA가 A는 T와 C는 G와 결합하는 요거 자체를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이 얘네가 누구랑 짝꿍을 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 아래 가닥에 존재하는 염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예요. 쭉 불러볼까요? A는 누구랑 짝꿍이냐면 T예요. C니까 G, 그 다음에 TT니까 A 쓰시면 돼요. G니까 C랑 결합할 거고요. C니까 G랑 짝꿍하겠네요. T는 다시 A고요. A는 T랑 결합한다 했고 마지막 C는 G랑 결합을 할 겁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DNA의 아래 가닥에 짝꿍을 결정 지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DNA가 가지고 있던 이 정보를 이번에는 누가 복사를 해갈 거냐면 그대로 RNA에게 복사를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RNA는 한 가닥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닥째를 쭉 그려주시면 되고 RNA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수만큼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려줍니다. 뉴뉴뉴뉴뉴뉴뉴뉴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DNA 걸 그대로 복사를 해올 건데요. DNA는 윗가닥이 있고 아랫가닥이 있거든요. 그러면 RNA가 복사할 때 어떤 애를 복사하면 될까? 그쵸? 자기 거랑 방향이 똑같은 거, 자기 거랑 모양이 똑같은 걸 복사해오면 됩니다. 지금 이 RNA의 연기의 방향 모두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DNA 거 윗가닥이랑 아랫가닥 것 중에 어떤 거 복사해오면 되는 거야? 그죠? 윗가닥이랑 방향이 똑같으니까 윗가닥 걸 그대로 복사해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DNA의 염기 4개는 A, G, C, T라고 얘기했었고요. RNA 같은 경우는 A, G, C, U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 대신에 U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 시작. A, C, T, T라고 되어 있으니까 A, C, T 대신에 U 쓰면 되겠어요. 이거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G, C, T니까 G, C, T 대신에 U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A, C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자, 요때 방법. RNA가 모두 다 아래로 염기가 되어 있으면 위에 거 가닥이랑 똑같으니까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RNA 가닥이 염기가 이렇게 위로 향해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거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두 번째 걸 복사해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DNA의 가닥 중에 모양이 똑같은 걸 복사하면 된다.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때
RNA에 이제 복사까지 마쳤어. 그러면 RNA에도 역시 염기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때 염기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기가 줄 서 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는데 염기가 3개가 모여. 이렇게 염기 3개가 모이면 얘는 유전자 1개를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또 염기가 3개가 모여요. 그러면 얘도 역시 또 다른 유전자 1개를 만듭니다. 또 염기가 3개가 모이면 또 다른 유전자 1개를 만드는데요. 이때 이 유전자들은 뭐에 대한 정보를 주냐면 아미노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RNA,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유전자라며,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때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아미노산이거든. 그러면 이때 결정된 이 유전자는 그 아미노산을 쓰세요 라고 아미노산의 종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RNA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아미노산을 쓸 수 있는지 아미노산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이 염기 3개가 모이면 유전자 1개를 형성한다고 했는데요. RNA의 염기 3개가 모이면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RNA의 염기 3개의 이름을 코돈이라고 불러요. RNA의 염기 3개의 이름 코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염기 3개가 모인 이 코돈이 첫 번째 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염기 3개 모인 이 코돈이 두 번째 유전자, 세 번째 코돈이 세 번째 유전자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또 하나. 이 DNA가 RNA에게 모두 다 염기를 복사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DNA가 RNA가 되는 이 과정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쉽게 전체 복사 줄여서 전사라고 외우시면 좀 편해요. 그 다음 RNA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아미노산을 알아냈잖아. RNA의 유전 정보를 해석해서 아미노산을 알아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를 해석했다. 다른 말로 번역이라고 불러요. 잘 알겠죠? DNA가 RNA가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부르고 RNA가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단계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 DNA가 RNA가 되고 RNA가 아미노산을 알려주는 이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른대요. 자, DNA가 RNA가 되고 RNA로부터 우리가 아미노산은 DNA가 RNA로 복사가 되고 RNA로부터 아미노산을 얻어내는 이 전체 과정을 생명중심 원리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 생명중심 원리 제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DNA는 우리 몸속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요. 이것도 역시 생명 시스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요 형태로 존재한대요. 이거 여러분들 중딩 때 그림 본 적 있죠? 요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쵸, 염색체라고 불러요. 염색체. 우리가 아까 DNA가 무슨 모양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중가닥이 엄청나게 길게 존재해. 난 지금 2칸밖에 안 그렸지만 이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길게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긴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너무 너풀너풀거려요. 그러다가 막 엉키고 여기저기 막 치이고 그럼 또 상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팔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것처럼 응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DNA가 돌돌돌돌 이렇게 말려서 팔을 접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염색체예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DNA와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콕콕 박혀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이건 참고사항이니까요. 아, 우리 몸의 DNA는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염색체 속에는 DNA가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내용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정말 등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정말 길기는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